전립선 여기서 이제 앞에 보면은 바늘이 나와 있죠. 비대해져 있는 조직에 이 수증기가 나오게 됩니다.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에 주입을 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이슬비 기자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40세 이후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 약물 치료부터 수술 치료까지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은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라우드 비뇨기과 이지용 원장님 모시고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 그리고 최신 치료 옵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라우드 비뇨기과 이지용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네. 화장실에 자주 가는 네. 증상이 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맞나요? 네. 빈뇨 증상이라고 하죠. 낮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를 이제 빈뇨 증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증상을 야간뇨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빈뇨나 야간뇨 증상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근데 이런 빈뇨와 야간뇨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 때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전립선 염증성 질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빈뇨 야간뇨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방광이 과민해지는 이제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방광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빈뇨나 야간뇨 증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전립선 비대증은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인가요?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이제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전립선 위에 방광이라는 곳이 있죠. 방광이라는 곳은 소변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그 소변에 있는 이물질로 인해서 요로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 기능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과민성 방광 증상이 생긴다든지 뭐 반대로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면 급성 요폐 증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광 위에는 소변을 만드는 신장이라는 장기가 있죠. 그래서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신장 기능도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은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어휴, 심해지기 전에 네. 치료를 받아야 할 것 네. 같은데요. 원장님 그러면 적절한 수술 시기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수술을 하진 않습니다. 약물 치료가 우선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근데 약물 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립선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전립선 위에 있는 방광까지 전립선이 자라 들어가거나 또는 전립선의 양치격 말고 가운데서 올라오는 중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엽이 특히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약을 먹게 되면 약에 의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어지러움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성관계 후에 정액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는 역행성 사정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 약물 중에서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물이 있는데요. 성욕 저하나 발기능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다가 약물의 치료와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약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수술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원장님 혹시 어떤 수술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수술적 치료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거는 이제 전립선을 절제해 주는 수술입니다. 정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전기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립선 조직을 긁어주는 시술 방법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 방법이고요. 그 밖에 이제 홀랩 수술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홀륨 레이저를 이용해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수술적 치료 방법은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절제해주는 방법이다. 잘라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술은 부작용은 없나요? 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냐면 기존에 있던 정상적인 관략근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또는 혈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요.
발기부전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정이 앞으로 되지 않는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수술 전에 의사와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삶의 질이랑 너무 맞아요. 밀접하게 연관된 부작용들이라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수술 말고 네. 좀 다른 시술이라든지 뭔가 최신 치료 요법은 좀 없을까요? 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없으면서 배뇨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안전한 치료 방법을 원하시는데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유로리프트라는 시술이 있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대해져 있는 조직을 내시경으로 보면서 묶어주는 방법입니다. 요도가 넓어지면서 주변 조직은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술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큰 부작용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유로리프트로 모든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립선이 너무 커서 방광 위로 돌출이 되어 있거나 이제 전립선 중엽이라고 해서 가운데에 있는 전립선 조직이 위로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로리프트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적용 가능한 수술 기법이 최근에 이제 국내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름은 리줌이라는 새로운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증기 이용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좀 이게 좀 잘못된 용어인 것 같아요. 이유는 이제 이 리줌이라는 시술은 절제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환자분들이 이 리줌 시술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쉽고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는 이제 용어는 전립선 축소술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리줌의 딜리버리 디바이스라는 기구입니다. 이거를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요도 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확인하고요. 여기서 이제 앞에 보면은 바늘이 나와 있죠. 비대해져 있는 조직에 이 바늘을 이제 삽입을 하고 이 바늘 끝에 12개의 작은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온의 수증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증기를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에 주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번 주입을 하는데 9초가 이제 기계에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립선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약 한 40g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양측에 한 2번 정도씩, 그러니까 총 4번 정도 이제 수증기를 주입하게 되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의 이제 시술 시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짧네요. 네. 그래서 이 리줌이라는 시술 방법은 유럽에서는 2013년도에 도입이 되었고 미국에서는 이제 2015년부터 하고 있죠. 근데 국내에서는 올해 1월 달에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아서 저희 병원을 비롯해서 몇몇 대학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증기로 전립선을 축소시킨다니 굉장히 네. 독특하고 신기한데요. 네. 이게 안전한 건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올해 초에 들어왔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제 수술 방법이 되겠고요.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적인 절제술은 요실금, 발기부전, 역행성 사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리줌이라는 시술은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배뇨 시의 통증 또는 배뇨 시의 혈뇨라든지 급박뇨나 빈뇨 증상 이런 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는데 보통 한 달 이내에 소실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리줌이라는 시술은 약 50% 정도의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고 이 개선 효과가 5년이 지났을 때도 똑같이 잘 유지가 되었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시술 가능성도 5년이 지났을 때 약 4% 정도로 다른 시술 방법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로리프트나 리줌도 이제 시술자의 이제 능력이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아무 곳이나 수증기를 주입한다고 요도가 다 넓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를 받기 전에는 이 치료를 하는 의사의 경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효과도 좋고 네. 안전한 시술인 것 같은데 네. 특히 도움이 되는 환자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치료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전립선 비대증의 초기 치료는 약물 치료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발기부전 같은 이제 성기능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이거를 개선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역행성 사정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적인 치료를 받길 원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도 리줌에 적합한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리줌이라는 시술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전신 마취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적합한 치료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원장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 시술 혹은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는 네. 환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에 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년 이상의 남자는 누구한테나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합병증이 생길 때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 치료로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빨리 비뇨기과에 오셔서 적합한 치료 방법을 받으신다면 배뇨 증상도 개선하고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헬스조선 질병백과 토크 전립선 비대증 최신 치료 옵션 편 프라우드 비뇨기과 이지용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